여기 유럽 첨단시티를 개발하는 유명 기술공학자들이 한국의 시골을 보고 가난한 동네에 볼 것 없는 빈민국가가 맞다며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도시 중 하나인 익산에서 제대로 한 방 먹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수도 중심가에나 가야 있을 법한 스마트 시티가 한국은 시골 전역에도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민들이 직접 개발하고 설계한 자율주행 셔틀과 미세먼지를 예측하는 한 시골 중학교의 중학생이 만든 알고리즘. 또한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의 노년들이 개발한 건강관리 앱까지 기술공학자들은 쪽팔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커입니다. 독일 출신의 유럽 스마트시티 연합회 기술자문관으로 지난 15년간 유럽 각지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총괄해왔어요. 독일의 정확함과 철저함이 몸에 밴 사람이죠. 저희 독일은 기술과 공학의 나라입니다. 메르세데스, BMW, 지멘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독일의 자부심이고 저는 그런 독일인으로서 항상 우리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어요. 한국은 삼성과 현대 빼면 뭐가 있지? 서울은 화려할지 몰라도 지방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을 거야.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스마트시티 사례 조사 담당자를 정하는 자리였는데 단호하게 제 의견을 표현했죠. 중국이나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독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베커 씨, 당신이 한국 담당입니다.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지방 도시를 조사해 주세요. 회장의 발표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익산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인데 조사를 하라니 막막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인 익산은 알수록 충격적이었고 도대체 왜 이런 곳을 조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울도 아닌 시골에 무슨 스마트 시티가 있다고 조사를 하라는 거야. 동료들은 제 투덜거림에 웃으며 열린 마음으로 가보라고 조언했지만 솔직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얼마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기술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과 자전거 도로가 가득한 프라이부르크,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함부르크, 독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잘 만들지 도시 인프라는 독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라면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준비물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독일 우수성을 증명하는 보고서나 써야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너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익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달리 꽤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익산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베커 씨. 익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익산역에 도착하자 김민수라는 젊은 공무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죠.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역사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였죠. 이게 시골이라고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지방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역 앞에 대기하고 있던 자율주행 셔틀버스였어요. 저는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고급 관광객용 서비스인가요? 아니요, 이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율주행 셔틀은 2년 전부터 운영 중이에요. 버스에 올라타자 실내는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문은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뀌며 지나가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었죠. 프라이부르크의 최첨단 버스보다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디서 수입했나요? 독일이나 미국에서요? 아니요, 이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예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었죠. 시민들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네, 익산은 시민 주도형 스마트 시티를 지향합니다. 공무원은 단지 지원할 뿐이에요. 이 말을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작은 한국 도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보니 거리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죠. 독일의 거리도 깨끗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아니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지방도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익산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분석하는 AI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직원들, 베를린의 관제센터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익산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교통 흐름부터 에너지 사용량, 대기질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제공하는 API에 접속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니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교통 데이터부터 살펴보았어요. 분석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익산시의 교통 효율성은 제가 조사했던 독일 중소도시들보다 최대 30% 높았어요. AI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 전체 건물의 80%가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었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65%에 달했습니다. 함부르크가 겨우 45%인데 말이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기업 솔루션 대신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개발한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수자원 관리, 폐기물 처리, 모든 지표가 독일 도시들보다 앞서 있었어요. 특히 시민 참여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익산 시민의 78%가 스마트시티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달 평균 5건의 개선 제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소형 도시는 아직도 여기까지 못 왔는데 한국이, 아니 그것도 이 시골 촌마을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베커씨, 오늘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뒤집어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분명히 익산이 독일의 많은 도시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저는 익산시 청소년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제7회 익산시 청소년 스마트시티 발명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베커씨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의 전문가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수락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간단한 앱이나 초보적인 아이디어 수준일 거라 생각했죠. 독일에서도 청소년 대회를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자는 고등학생 팀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최적 배치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인구 밀도와 유동 인구를 분석해 쓰레기통 위치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독일 고등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노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표했고 세 번째는 스마트 가로등 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였어요. 모두 수준급이었지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한서준이라는 소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한서준입니다. 제가 개발한 AI 기반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준 학생이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기상 데이터와 교통량, 공장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72시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현재 익산시 전역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며 예측 정확도는 평균 92.7%입니다. 서준 학생이 보여준 코드와 알고리즘은 독일 대학원생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현재 익산시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서준 학생에게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준 학생의 대답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코드를 따라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고등학생은 이런 수준까지 못 오는데 한국이 벌써 이 정도 수준이라고? 독일의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독일이 앞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작은 소년의 겸손함과 지식욕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거죠. 심사를 마친 후 서준의 프로젝트에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다음 날 김민수 씨는 저를 익산시 시민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시민 참여형 정책 회의 날이라고 했죠. 독일에도 비슷한 주민 참여 제도가 있지만 대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나요? 보통 100명 정도요. 오늘은 특별히 스마트시티 관련 안건이 많아서 120명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공간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태블릿을 들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모두 태블릿을 가지고 있네요? 네, 시민 참여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거예요. 회의 전에 모든 안건과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시장이 아닌 일반 시민인 진행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확대였어요. 한 대학생이 발표를 맡았는데 그가 보여준 데이터 분석과 제안은 상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토론 과정이었어요. 시민들이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태블릿으로 직접 설계한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안을 공유했고 중년 여성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물 절약 방안을 제안했어요. 이분들이 모두 전문가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익산시는 3년 전부터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데이터 분석과 도시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초등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외국인이세요? 그래, 독일에서 왔단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도시를 만드나요? 아니, 독일에서는 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결정해. 아저씨, 이런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중요시한다고 자부해왔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직접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의에 대해? 인상적입니다. 시민들의 전문성이 놀랍네요. 여기선 주민이 시장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주민이 시장보다 똑똑하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익산 방문 나흘째 저는 김민수 씨와 함께 지역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 농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이 농장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AI가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농장 주인인 박준호 씨는 60대 초반의 농부였습니다. 그가 태블릿으로 농장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은 편해요. 오히려 제가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농부가 직접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선한다니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스마트팜은 대부분 대기업이 설계하고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김민수 씨는 저를 노인복지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버 디지털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스마트시티 앱을 개발하고 계세요. 70대, 80대 노인들이 코딩을 배우고 앱을 만든다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사실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노인 건강관리 앱을 개발 중이었고 김영호 할아버지는 세대 간 지식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한국은 이게 가능한가 보네. 나도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손주들이 가르쳐줬어. 이제는 내가 앱을 만들어서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독일식 중앙집중형 계획 모델이 이곳에선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익산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시민들이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라니.
베커 씨,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쓸모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기술이 시민들의 실제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쓸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익산에서 배운 점과 독일이 개선해야 할 점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익산의 시민 주도형 스마트 시티 모델은 독일에도 필요했으니까요.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익산시청에서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독일의 스마트 시티 사례와 익산 방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망설여졌으니까요. 강당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장부터 공무원, 기업인, 그리고 일반 시민과 학생들까지, 심지어 어제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와 한서준 학생도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독일에서 오신 마르쿠스 베커 자문관님을 모셨습니다. 유럽 스마트시티 연합회의 기술 자문관으로서 유럽 각지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총괄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김민수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먼저 익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의 지방 도시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만 발전했을 뿐 지방은 낙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난 며칠간 제가 본 익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의 많은 도시보다 더 발전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 모델은 우리 독일이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익산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분석한 데이터로 이어졌습니다. 교통 효율성, 에너지 관리, 시민 참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익산이 독일 중소도시보다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취하지만 익산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상향식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이 손을 들었어요.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 익산의 어떤 점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만 놓고 보면 독일이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산업용 로봇 같은 분야죠. 하지만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익산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들에도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독일이 앞선 부분과 익산이 앞선 부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양쪽이 서로 배울 점을 이야기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서준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베커 아저씨, 독일에 가면 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서준아. 너 같은 인재가 있다는 걸 독일 사람들에게 꼭 알려줄게. 앞으로도 연락하자. 그날 저녁 송별회에서 시장은 제게 익산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오늘 전 기술이 인간을 이끄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기술을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익산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을 뜨거운 박수 속에서 저는 이 작은 한국 도시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죠. 브뤼셀 본부에서 아시아 스마트 시티 사례 보고회가 열렸고 저는 익산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긴장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보다 앞선 스마트 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익산시의 사진과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 익산입니다. 인구 30만의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지방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와 사진, 동영상을 통해 익산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교통관리, 에너지 효율성, 시민 참여 모델까지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독일은 항상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익산은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마르쿠스, 정말 그런가? 한국의 시골 도시가 독일보다 앞서다니? 네, 적어도 시민 참여와 도시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독일이 앞선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합회 회장인 폴커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 보고서가 너무 편향되었다고 지적할까 걱정했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르쿠스, 훌륭한 발표였네. 그리고 용기 있는 발표였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유럽 전역의 스마트시티 담당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네. 거기서 익산 사례를 발표해주게나. 우리 유럽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유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가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서준이와 김민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들은 기꺼이 추가 자료를 보내주었고 화상통화로 최신 개발 상황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익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서울이 아니라 익산에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보여주자 청중들은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초과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도시 관계자들이 저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익산시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김민수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김민수 씨는 기쁘게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가 유럽의 스마트 시티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컨퍼런스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 스마트시티 연합회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첫 번째 파트너로 익산시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익산으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창밖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낯선 외국이 아니라 제가 많은 것을 배운 곳,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파트너의 나라였으니까요. 익산역에 도착하자 김민수 씨와 익산시장, 그리고 놀랍게도 한서준 학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준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베커 아저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독일어 공부했어요? 어때요? 와, 서준아, 발음이 아주 좋구나. 언제 독일어를 배웠니? 아저씨가 가신 후에 온라인으로 배웠어요. 독일의 기술도 더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이 어린 소년의 열정과 호기심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익산시장이 말했어요. 베커 씨,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시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셨으면 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 설치된 스마트 홈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것이 음성 인식으로 제어되었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도 시민들이 개발한 건가요? 네, 한옥보존회와 지역 IT 기업이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협력 프로그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익산의 시민 참여 모델을 유럽에 도입하고 독일의 선진 기술을 익산에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양방향 학습과 협력을 강조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익산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시민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소년 스마트시티 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준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청소년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미세먼지 측정 드론, 노인 건강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 쓰레기 분리수거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독일에서도 이런 청소년 혁신가들이 필요합니다. 베커 아저씨, 우리가 만든 기술을 독일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일 청소년들의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글로벌 청소년 스마트시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야. 이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고 익산시장은 즉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준 학생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어요. 제가 독일에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환 학생으로 너를 초대할게. 독일 청소년들에게 네 기술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익산에 처음 왔을 때는 가르치러 온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14살 소년이라는 것도 말이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준 학생이 저를 시내의 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준 학생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몇몇 시민들도 함께 있었어요. 베커 아저씨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준 학생이 노트북을 열고 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독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앱이었어요. 이건 제가 아저씨를 위해 만든 거예요. 익산과 독일 도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번역 기능도 있어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단 몇 주 만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이 앱이 익산시 공식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준아,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아저씨가 처음 오셨을 때 아저씨 눈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서로 더 깊이 이해하려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요. 이 소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서준 학생은 단순히 기술적 천재가 아니라 깊은 인간적 지혜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 친구들이 아저씨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서준 학생의 친구들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익산 스마트시티 주니어 자문단 명함과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저희가 아저씨를 자문단으로 임명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익산시 스마트시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놀랍게도 한독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한국과 독일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센터 내부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첫 방문 때 했던 발표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 전 기술이 인간을 이끄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기술을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준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베커 아저씨,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죠? 완전히 달라졌단다, 서준아.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어. 너희에게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고 가게 됐구나.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서준 학생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보낸 특별 초청장이었어요. 그의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아, 네가 원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어. 물론 그전에도 교류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고 정말요? 꼭 가고 싶어요. 독일의 기술도 배우고 제 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이제 너에게 배우러 왔단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독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가장 뛰어난 혁신은 시민들의 참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트북을 열어 새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 촌마을이 우리 독일보다 앞서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촌마을이라 무시했던 익산에서 그리고 서준 학생과 민수 씨 등 많은 한국인들에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은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서준 학생에게 보답하려 해요. 분명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서준 학생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든 마다하지 않고 주려 합니다. 제게 너무 큰 깨달음을 준 인생의 보물이니 말이죠. 외국인인 제게 거부감 없이 다가와준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선뜻 정보를 전해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저 역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미국 어느 마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성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했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전쟁 사진관에서 사진 속에 있던 자신의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인 여성 25세 라일리 모건입니다. 전 비교적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며 어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펐던 것은 부모님께서 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생일에는 그래도 날 보러 오시지 않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날 보러 오시겠지? 그렇게 평생을 전 부모님을 기다렸지만 끝내 단 한 번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본인들이 낳은 유일한 자식인 저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팽겨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본인의 자식은 목숨을 바쳐 지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날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유일하게 저를 품어주시는 제 할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제게 전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딸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그 한 몸 다 부서지도록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전 늘 그런 할머니께 그랬습니다. 할머니, 약속해. 꼭 오래 살아야 해.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줘야 하니까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 곁에서 오래 있어줘. 알겠지? 늘 제 소원은 단 하나였죠. 할머니가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원래의 꿈은 사진 작가였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지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머릿속에만 담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언젠가 분명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첫 모델은 할머니였고 전 할머니와의 모든 순간을 담으며 사진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찍어주는 사진들을 인정해 주셨고 지인들도 제 사진 실력을 인정해 줬었죠. 물론 하나 걱정은 사진 작가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려운 길이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라일리,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 그 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성공을 한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 돈을 쫓지 않기를 바란다. 인생을 살며 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만 쫓으며 살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 할머니의 조언대로 전 돈을 쫓으며 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속하게도 하늘은 제 전부인 할머니를 너무도 빨리 데려가 버리셨죠.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해 할머니께 해드린 것도 하나 없던 상황에 그렇게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진작가의 꿈만 꾸고 있었지 정작 제 스스로 벌이라는 것도 없었고 여전히 할머니께 의존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전 모든 게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후 전 정서적 공허함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남겨주신 것 역시 없었기에 전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지금껏 할머니께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기에 여기서 제가 무너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드리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 작가의 꿈은 뒤로 하고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기대를 살짝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고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을 뿐이었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들이 날 할머니께 버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난 아무도 없이 혼자인 거야. 가족 그런 거 이제는 없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날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는 살아야지. 그래야 할머니께서 날 위해 평생을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겠지.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저는 진작에 정신을 놓고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전 똑바로 살아야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며 대단히 큰 돈은 못 벌어도 제가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까마득했지만 우선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기에 미래를 그릴 여유는 없었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 한 한국인 여성이 멋진 카메라를 들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 작가의 꿈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진과 카메라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그녀의 카메라에 눈길이 많이 갔죠.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다 카페 공간의 곳곳을 촬영하며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촬영하는 모습에서 제법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여행을 다니며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여유가 있다니 정말 부럽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저런 비싼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여유로운 그녀의 모습이 참 부러웠죠. 그녀는 한참 촬영을 하다 이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카페에서 나갔어요. 그녀가 나간 자리를 치우던 중 비싼 카메라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고 저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돌려주려고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다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그 와중에 비싼 카메라를 온몸으로 지키려다 오히려 제가 더 다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모두 목격한 한국인 여성 소희 씨는 제게 뛰어와 저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제가 카메라를 두고 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같이 병원을 가면 좋겠지만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치료비를 지불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소희 씨는 제 옷에 묻은 것들을 손으로 다 털어주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을 했고 함께 병원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비를 준다고 했죠. 그러나 전 어쩌면 당연한 도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치료비까지 따로 받고 싶지는 않네요. 아프거나 불편하면 제가 제 돈 주고 병원을 가면 됩니다. 저도 치료할 돈은 있거든요. 전 자격지심에 저도 모르게 참 못난 태도를 보였어요. 소희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했으니 치료비라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였고 전 흔쾌히 알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전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존심까지 부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다소 단호하고 날카로운 제 반응에 당황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소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날이 선 제게 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여나 나중에라도 청구해도 좋으니 꼭 병원은 가보세요. 제 카메라 지켜주려다 더 크게 다치셨잖아요. 아시겠죠? 전 한국에서 온 사진 작가거든요. 이 카메라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사진들이 담겨 있어서 만약 이게 고장나거나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전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를 도와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 때문에 다치셔서 그걸 꼭 보상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희 씨가 사진 작가라는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꿈이던 사진 작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막상 사진 작가를 마주하니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멋져 보였죠. 전 아픈 것도 모른 채 소희 씨에게 사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진 작가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제 꿈도 사진 작가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로 꿈은 뒤로 해두고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작가님을 제 눈앞에서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 제 꿈이 사진 작가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소희 씨는 카메라를 건네주고 즉석으로 사진 몇 컷을 찍어보길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내 저는 몇 컷의 사진을 바로 찍어냈고 소희 씨는 뚫어져라 제 사진을 보더니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라고 했죠.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접어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진 실력과 열정이 너무 대단한데요. 재능을 그냥 썩혀두기엔 너무 아쉬울 지경이에요. 저랑 시간 내서 종종 만나실래요? 어쩌면 우리 오늘의 인연이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현직 사진 작가님께 이런 칭찬을 받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과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웃을 일이 없었던 제게 소희 씨는 꼭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웃으면서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안전하게 살라고 말이죠. 전 그날 이후 카페 일이 끝나면 소희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 씨에게 여분의 카메라가 있어서 전 그걸로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배우기도 했죠.
사진작가에게 직접 배우니 전문적으로 교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제 실력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아질수록 전 사진작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사진작가로 살기에는 여윳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제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그저 퇴근 후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라도 즐기려고 했어요.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전 많이 밝아졌고 다시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제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이제야 미래를 그려보며 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카페 사장님이 그날따라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나와 계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갑작스럽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나가줘야 할 것 같아. 마침 일주일 뒤가 급여 날이니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매출이 영 좋지가 않아서 직원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 라일리, 너도 대충 매출 상황은 알고 있잖아. 그렇지? 나도 네 사정을 알아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라 이해 좀 해주길 바래. 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뒤에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라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요? 아시잖아요. 저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당장 이번 달 네 급여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내 사정도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카페 해고 통보에 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일주일 내내 일은 해야 했고 보통 면접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하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취업을 할 때까지 놀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루 이틀 노는 것도 당장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막막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희 씨는 그날도 저와 사진을 찍으려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소희 씨를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리고 제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희 씨랑 잠깐 같이 하면서 제 분수에 맞지 않은 꿈을 꾼 죄를 달게 받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제 나오지 말래요. 당장 어떤 일자리를 또 구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냥 좀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왜 그냥 사는 것조차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소희 씨는 저를 위로해줬고 이내 놀라운 제안 하나를 했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네요. 한미문화교류센터에 사진 강사 자리가 있어요. 제가 적극 추천했고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페이는 지금 카페보다는 높을 거거든요. 또 이력으로도 남으니 라일리에게도 좋은 기회일 거예요. 너무 좋은 제안이지만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저를 위해 추천해주긴 했으나 그런 소희 씨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카페에서 해고된 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던 상황이라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소희 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절실하잖아요. 이런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희 씨, 저 할래요. 그렇게 전 소희 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한미문화교류센터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해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 예술성에 대한 풀이를 스스로 하면서 점차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술성에 있어서 전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점점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적 차이였죠. 미국인인 저는 한국의 문화 및 공동체 의식, 예의범절, 식사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바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들어와 일을 하려 하는데 한국인 상사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점심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존중하지만 회사 근무 시간에 속해 있는 시간이니 적어도 귀뜸이라도 해주고 개인 용무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무 1분 전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으니 이것도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전 한국인 상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어긴 것도 아닌데 1분 전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 용무를 보는 걸 왜 동료와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점심시간은 제 자유시간 아닌가요? 제 자유시간까지 회사에서 침해할 권리가 있나요? 전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지만 사실상 상사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만약 라일리가 개인 용무를 보다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 근무 중 벌어진 일로 아주 복잡해져. 그렇기에 자유시간이라고 해도 상사와 동료로서 외부로 나간다는 라일리의 사소한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 또한 1분 전에 와서 결국 업무에 들어간 시간은 결국 10분이 지나서였지? 그럼 라일리는 업무 시간을 어긴 것이 아닌가? 점심시간은 라일리 자네의 말처럼 자유롭게 즐기되 업무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상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사의 말에 저렇게까지 발끈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며 느꼈던 것이 한국과 미국의 조직 문화와 위계 질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직장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우회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죠. 그렇기에 전 처음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한국인 상사가 무작정 지시를 하고 따르라는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더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점점 제 이미지는 좋지 않아지고 있었고 전 답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소희 씨의 친오빠인 수호 씨도 있었어요. 수호 씨는 한국에서 MBA를 마치고 센터 운영을 돕고 있었죠. 꽤 높은 분이라 다른 직원들도 수호 씨의 말에 따로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역시나 저는 위계질서라는 것을 몰랐던 미국인이라 수호 씨와도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고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니 답답했어요. 이를 지켜보다 못한 수호 씨가 하루는 저를 불렀습니다. 라일리의 열정과 재능은 소희를 통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요즘 많이 힘들죠? 한국 회사는 보통 위계 질서가 조금 더 뚜렷해요. 상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며 유연하게 풀어가라는 거죠. 라일리를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직설적이라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 대화법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라일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방식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의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전 수호 씨의 조언과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직원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없이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간 저 홀로 삐뚤어져 있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이제야 모든 고민이 해결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죠. 굉장히 큰 행사 중 하나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흑백 사진에 눈길이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데 글쎄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그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유품 정리를 하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도록 쓰신 일기장을 모두 박스에 넣어 보관하셨던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그 일기들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일기 중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한 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일기에서 본 한국 가족을 구했다던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계시는 건가? 저희 할머니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간호사로 참전하여 부상당한 병사들과 민간인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게 할머니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셨습니다.
충분히 이곳에 할머니 사진이 있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못한 터라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에 소희 씨의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한참을 제 할머니 사진을 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수호 씨는 이런 제게 다가와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멋진 분이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제게는 정말 전부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빨리 하늘로 가버리셔서 아직도 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요. 제 말을 들은 수호 씨는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재차 말을 하며 급하게 소희 씨를 불렀고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를 잠시 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일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인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단한 인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토록 찾던 분이 라일리 할머니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저희 가족은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아 나섰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도 했죠.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 할머니 일기장에 한국인 가족을 구해줬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 소희 씨 할아버지랑 관련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기막힌 인연이에요? 모두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드디어 은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소희 씨의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 안아주시며 오열을 하셨죠. 할머니께 직접 인사를 못 드려 아쉽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감사했어요. 그토록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세월도 참 야속하게 절대 못 만나게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소희 씨의 부모님은 제 사정을 모두 들어주셨고 이후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전 오랫동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늘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느라 시끌벅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도 다투기도 하는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희 씨 가족들 사이에서 함께 지내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일리,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고 친형제들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자고 할머님도 그걸 바라셔서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처음으로 덕분에 가족의 온기를 느껴봤어요. 늘 그리워했었고 또 나중에는 내 인생에 가족은 없다며 부정하며 살았는데 가족이라는 거 정말 따뜻하고 좋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거였네요. 그렇게 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라 그런지 업무 컨디션도 좋았고 상사에게 좋은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내 드디어 센터에서 전 한국의 눈으로 본 미국,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준비하는 첫 사진전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사진전이었죠. 무엇보다 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자연스럽게 녹이고 담으며 한국과 미국의 조화를 부드럽게 이루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이 사진전은 제 열정이 가득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매우 컸어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날밤을 새며 준비를 했습니다. 라일리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첫 메인이라 열정을 쏟는 건 알지만 그래도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하는 거 몰라? 그러다 정작 당일에 주인공이 쓰러져서 없으면 어쩔래.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다 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그러고 보니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정말 꼭 해내고 싶거든요. 제 이름도 알리고 싶고 이거 해내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제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라서 꼭 잡아야 한다는 욕심인데 좀 과하긴 하죠? 말씀처럼 컨디션 조절 잘 하겠습니다. 수호 씨의 걱정 어린 조언을 저는 듣기로 했어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만큼 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렇게 전 그날은 컨디션 조절 차원으로 일찍 귀가를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중국계 문화센터에서도 아주 유사한 주제로 더 큰 규모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애초에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중국계 문화센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중국 센터의 부관장 린웨이는 대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전 세계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은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거의 모방한 것과 다름없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복은 애초에 명나라 때 한푸라고 있었고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있죠. 한국은 역사적 왜곡을 가장 많이 하는 거짓투성이 나라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정부터 깔끔히 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라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문화는 도대체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이었고 미국인인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발언들이었죠. 당장 린웨이에게 연락을 해 따지려 했으나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저 말 같지도 않은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전 이 시끄러운 일을 해결하려 우선 센터를 닫아두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제 노력이 깃든 핵심 작품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히 저조차도 흠집이라도 날까 만지지 못한 것들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중국 센터의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싸우려는 힘조차 나지 않았고 절망에 빠졌어요. 당장 전시회가 코앞인데 핵심 작품들이 이렇게 훼손된 거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저들을 신고한다고 해도 내 작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전시회는 이미 망했어. 다 끝났다고. 그토록 공을 들인 전시회이기에 좌절감이 더욱 컸어요. 그냥 다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 수호 씨와 수호 씨의 지인 민호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가 어떻게 준비한 전시회인데 고작 중국 것들 소행으로 이걸 포기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포기인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줄 셈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해봐요. 전시회 꼭 할 거니까 라일리만 정신 차리고 일어서요. 그들은 제게 정말 놀라운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수호 씨와 민호 씨는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사연 글을 올렸고 그곳에는 저희를 돕겠다는 수많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센터로 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전시회 직전까지 밤새 작품을 복구했고 오히려 이를 갈고 해서 그런지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새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이 놀라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정과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도 일부가 된 것 같은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감정이었죠. 모두의 노력으로 오픈하게 된 전시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예상치도 못하게 지역 언론의 주목까지 받았습니다. 제 앞날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두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린웨이가 저를 직접 찾아왔고 사과를 하려 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만날 일이 생기니 하는 그런 사과는 필요 없으니 평생 하지 마세요. 애초에 받을 생각조차 없으니까요. 또한 전 미국인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전 아주 당당하게 린웨이에게 말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전시회 이후 제 개인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열정도로 전 성공을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삶이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아쉬움을 제 새로운 가족인 소희 씨 가족에게 풀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며 말이죠. 아직은 한국 문화에 서툰 제가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제가 할머니와 생전 자주 다니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 역시 결국은 다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제 인생의 남은 타이밍에는 더 큰 욕심은 없고 그저 제 새로운 가족들이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너무 극적이네요. 할머님이 한국 전쟁 당시 간호사로 계셨던 분이라니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